민주당이 모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먼저 해임시키는 건 자기 모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세법 개정안 등 25개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고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기재위는 중단됐던 조세 소위를 재개하고 세법 개정 심사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상정돼 국민의힘이 반발했습니다. 역시 민주당 주도로 어제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민노총의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반대하면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그리고 내년 예산안까지 첨예한 대치 속 삼각셈법을 고심 중인 여야 상황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전국이 또다시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모레 본회의 처리 계획을 밝히면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까지도 발의하겠다고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는 자기 모순적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다시 마주했지만 해임안을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실책이 명백하다며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당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예정대로 해임 건의안을 먼저 발의해 윤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시키지 않을 경우엔 다음 주 탄핵소추안을 당장 발의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해임 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 짓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정조사 시작도 하기 전에 조사 대상인 이 장관을 해임시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며 자기 모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는 야당의 해임 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며 내일 본회의 개의에도 반대하고 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내일 오전 본회의에 앞서 다시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의지가 있느냐며 보이콧을 시사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싼 후폭풍은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켜달라는 당부도 했는데요. 김 의장 주재로 마주한 여야 원내대표는 결국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 소위를 재개해 예산 부수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여야 원내대표가 마주 앉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다시 회동을 갖고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했는데 모레까지인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의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를 일단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대내외적인 복합 위기로 우리 경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안이 법정 기한 안에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내년도 예산안과 연동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25건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습니다. 소관 상임위는 기재위와 교육위로 오늘까지 예산 부수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엔 국회법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특히 공전을 거듭하던 기재위 조세 소위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예산 부수 법안이 오늘까지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소비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제 개편안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 의장은 내일도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날 예정인데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야 협치를 강조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도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야당 단독으로 상정돼 본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노란봉투법의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오늘 환노위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6명이 공동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했습니다. 또 노조 간부 등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 재산을 묶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이 가혹한 손배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단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힘없고 백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성과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약속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합법 파업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데도 불법 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한다는 게 그 이유에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여지가 없다. 노란봉투법이 야당이 우세한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노란봉투법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은 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과방위 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들인데요. 민주당은 정치적 후견주의 탈피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즉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며 어제 국회 과방위 소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들을 단독 의결한 더불어민주당. KBS, MBC, EBS와 같은 공영방송은 정권 교체기마다 방송 장악, 편향 보도 시비 등의 논란에 휘말렸는데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좌우하는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과방위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방송사와 구성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흔들리느라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도 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들의 핵심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축소입니다. 공영방송은 방송사별로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9명에서 11명인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방송기자 PD연합회 등에 부여해 정부 여당의 장악력을 낮췄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사 사장 추천은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후견주의 탈피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민노총 언론노조 후견주의로 변질된 법안이라는 겁니다. 또 시청자위원회와 방송미디어학회, 방송직능단체는 친민주당, 친민노총 인사가 대부분이라며 민주당의 법안대로라면 공영방송 이사회는 야당 측 인사들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영방송을 완전히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워서 공정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적으로 편파방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 전체가 야권의 나팔수가 될지 모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민주당이 끝내 이들 법안을 국회 본회의까지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혀 추후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내년 1월 중순에 현재 공석인 당협위원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강특위는 공모 확정 지역은 총 68곳으로 면접 예정자 299명의 면접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강특위가 뽑은 최종 후보자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 정치검찰의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가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구속영장을 또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라며 검찰은 흠집내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비서관과 국회의원 등도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노골화됐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서 해임 건의안이냐 탄핵 소추안이냐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 해임 건의안 발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윤석열 정부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와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해임안인데요. 원래 민주당은 오늘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앞서 대통령실의 거부 반응과 강제력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바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검토했었는데요. 당내에서 단계적으로 거취를 묻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입법부의 공식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이 결자 해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응도 들어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한 정쟁 유발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승적으로 국정조사에 합의했고 행안부 장관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도 해임안을 제출한 건 자기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유력하게 거론되던 국정조사 보이콧은 해임안 처리 과정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합의 정신에 따라 지금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할 때라며 해임안을 보류하고 예산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해임안 보고 후 모레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에 대해선 합의된 의사일정도 아니고 본회의를 열 안건도 없다며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이제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그 합의점이 나왔습니까? 그대로 이제 이견만 재확인하고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네. 여기서도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로 책임 소재를 가린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똑같은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의를 촉구하면서 내일 오전에 다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내일이 해임안 처리 전 마지막 회동이 될 것 같은데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해임 건의안이 이제 발의가 된 상태인데 앞으로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이 해임 건의안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회 제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네. 169석의 제적의원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내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 해임안이 보고되면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네, 만약 여야 간의 별다른 합의안이 이제 그 도출이 되지 않으면 해임안 통과가 좀 유력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종 수용 여부는 윤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앞서 이 지난 9월에 야당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실 측에서 국정조사를 통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하는 걸 보면 이번에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해임안을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가결시켜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탄핵안에 같은 경우에도 해임안 절차와 같아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해임안보다 훨씬 구속력이 강합니다. 다만 이후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여야 한쪽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탄핵 소추안으로 가게 되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가 되지만 탄핵 심판 결과는 또 상당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한동훈 당대표입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대표 차출설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그 정계는 입모습이 뜨거운 남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하면서 그 안정감 또 명쾌한 논리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 무게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선설, 또 전당대 대표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죠. 현재 친윤계가 적극적으로 차기 당권 판짜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당심과 민심 그리고 윤심이 모두 담긴 후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당대표 후보 차출이 불가능한 건 아니란 전망이 나온 건데요.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범여권 차기 지도자 1위를 차지하면서 여권에서 가장 높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재 2년 임기의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당대표보다는 2024년에 치러지는 총선 출마의 가능성을 둔 전망도 나옵니다. 정치를 잘 하신다니까요. 정치적 용어로는 굉장히 아주 예를 들어 총선에 출마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또 활동한다면 굉장히 정치적 자산을 한꺼번에 많이 갖추고 출발하는 그런 정치인이 될 것이고 전도가 유명하다고 보죠. 전도가 유명하군요. 최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문 앞까지 찾아온 온라인 매체 더 탐사를 정치 깡패에 비유하면서 강한 일침을 날려 또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장관 본인은 과연 정치의 뜻이 있는 걸까요?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촌철살인 발언 등으로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가졌다는 호평이 있는 반면에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하는 혹평도 받고 있는 한 장관. 하지만 가장 핫한 인물인 것만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의 향후 행보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특검 키맨의 조건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검 하시죠.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당대표 된 이후에 나를 따르라 이런 리더십보단 나를 막아달라 이런 리더십을 보였는데 자기의 소속된 정당을 위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용기도 한번 보여주시면 박수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검을 관철시킬 키맨으로서 특검을 하려면 먼저 대표직을 걸라는 조건을 제시한 건데요. 그런데 이 같은 직접적인 사퇴 촉구 목소리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비명계 의원들의 토론회는 사당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고요. 급기야 서른 의원은 당대표를 내놓고 혼자 싸워 돌아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이거 먼저 얘기를 하는 게 그 순리에 맞죠. 상식입니다. 나는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프랑스 출국을 앞두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용태론을 일축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검찰이 만든 그림에 굴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그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 하에서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로 특검에다 맡기고 민생 현안에 정치권 집중하자. 그게 나는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처럼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인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당 안팎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이낙연 전 총리의 조기 귀국설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른 변수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여의도 정치외전 시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유정 의원님께서 오늘 처음 저희 자리에 오셨는데 뭐 간단히 인사하실까요? 네, 국회 방송에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조금씩 변화도 있는 것 같고요. 오랜만에 오니까 설레고 좋습니다. 예. 워낙 또 그 방송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네. 오늘 두 분의 또 열띤 토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모레 통과 계획을 세웠는데요. 단독 처리도 이제 가능한 상황인데 국민의힘 정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먼저 김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날씨 굉장히 추운데 올겨울은 정치적으로 무지하게 추워질 것 같습니다. 예, 여야가 대립을 계속 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지금 극한 대결을 벌일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이제 당론으로 지금 채택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렵사리 여야가 그 국정조사하기로 합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이상민 장관 해임 결의안을 건의를 하면 이거는 국정조사가 좀 물 건너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상민 장관은 사실 이태원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저는 그저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경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그 경질을 했으면 그때 했으면 더 좋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경질을 할 것 같으면은 저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깨끗하게 경질하는 게 어떤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국정조사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국정조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를 할 때 사실 행안부 장관이 계속 이제 발언 때에 나와서 그 답변을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는 그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해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야당도 국정조사에 별 뜻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여당은 계속해서 원래는 이제 국정조사는 지금 이제 경찰 수사 모든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필요하면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는 원래 의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의견을 바꿔가지고 어렵사리 국정조사를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이상민 장관 때문에 국정조사 문턱이 더 높아졌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좀 심도 있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 저는 어렵겠다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이러려면은 하지 말자 이런 지금 입장이란 말이죠. 네. 제가 볼 땐 걱정이 많아요.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온 건 국정조사에 대한 뜻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입장을 비치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국민의힘의 착각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애초에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무관하게 국정조사는 진행이 돼야 된다, 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며칠 전 그 축구 가나전을 보면서 화면에 비친 젊은이들의 모습,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비를 맞으면서 또 응원하는 모습 보면서 그 158명의 우리 젊은 청춘들이 지금 이 순간에 같이 있었더라면 응원을 함께 했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 사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거는 정말 너무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사태 수습에 책임을 지고 1차적으로 사퇴를 하거나 경질을 하는 것이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요. 과거에 저희가 이제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용산의 돌격대도 아니고 국회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민심을 받드는 국회의 한 축으로서 정말로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행안부 장관의 사퇴는 저는 김영우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좀 더 그 스피커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초기에 조금 더 참사 초기에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점은 저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해임만에 대해서 빨리 사퇴하라, 경질하라 이런 거를 조금 더 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그거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시종일관 지켜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그 기억에 남는 두 가지의 사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용산구청장의 마음의 책임과 대통령의 죄송한 마음 두 가지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58명의 이런 재난 참사 앞에서 이렇게 그냥 요야무야 지나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되게 되는데 박근혜 정권 때 그리고 박진 얼마 전 외교부 장관 두 분만 사퇴를 거부한 거 아닙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퇴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차곡차곡 이 정치적 책임과 명분을 쌓아놓는 차원에서라도 해임 건의안은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로 가는 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애시당초부터 생겼던 궁금증이 그 과정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어차피 그 국회를 넘어선다고 해도 대통령실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달 8, 9일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그런 전략까지 밝혔는데 근데 이 탄핵으로 직행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오늘 이제 그 최종 논의를 원내 지도부에서 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장관 사퇴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대통령 결심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얘기대로 폼나게 사퇴할 기회 마지막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지만 역으로 그 말씀을 돌려드리자면 마지막으로 폼나게 사퇴할 그런 사표 낼 그런 결심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는 건데 탄핵소추는 아무래도 이 법적인 해석도 있는 것이고 정말 실제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정치적 부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일단 해임 건의안 그리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고 결심을 한 것이고요. 또 탄핵 소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각됐을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 탄핵 소추안이 이제 가결은 될 겁니다. 저희가 한다고 하면 헌재에 가게 되면 180일 직무정지는 가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법적 책임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사실은 장관 해임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 책임, 국민의 158명의 그 목숨 앞에서 책임을 지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라라는 그런 정치적 압박인 것이죠. 그래서 해임 건의안, 그다음에 탄핵 소추 순서를 저희는 밟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요. 네. 예, 그 민주당이 그 역풍에 대한 그 우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에서 지고요. 저희가 더 이상 무슨 역풍을 받을 거 있겠습니까? 저는 총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이거는 정말 민심을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유가족의 명단 유출 뭐 얘기가 나왔을 때요. 인터넷 매체에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런 거 정말 문제 있는 거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족이 원하고 있는 6가지 항목 중에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이상민 장관의 파면입니다. 네. 국민 그리고 유족의 민심을 받들 의무가 저희한테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169석으로 뭐 하냐 이런 국민의 질타가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먼저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봐서 또 탄핵 소추안 쪽으로 가겠다는 건데 민주당의 전략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이상민이라고 하는 행안부 장관이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을 오히려 민주당은 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들어올 때도 뭐 고생 많았다 이런 뭐 의례적인 인사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볼 때 이상민 장관을 지켜주는 거 아니야?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지금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장관 자리에 계속 있는 거 그걸 오히려 좀 즐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을 번다는 차원에서도 단계적으로 살람이죠. 일단은 해임 건의안 내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고 하는 게 맞구나라는 이미지를 또 이제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좋죠. 그러고 나서 이제 탄핵 소추 쪽으로 갈 텐데 탄핵 소추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것은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나중에 헌재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실익이 없다. 또 만에 하나 헌재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을 때는 굉장히 민주당은 곤혹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해임 건의안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고 그것을 아마 첫 단추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과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국정조사를 하든 무슨 특검을 하든 지금 이제 특수본에서 이제 수사를 합니다마는 그게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어떻게 전략을 짠들 그게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장관 책임을 져야죠. 법적인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책임이 크단 말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 아닙니까? 그럼 행정안전에 있어서는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말이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데 그 시기를 일단은 실기했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국정조사라고 하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당장 오늘 내일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그만둔다고 해도 저는 걱정이에요. 오히려. 국정조사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바로 국정조사를 이제 예산안 통과시키자마자 이제 국정조사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좀 전술적이다. 정략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국정조사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오히려
제대로 된 순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대통령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을 무조건 감싸는 것은 안 통하겠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일단 그 본회의 거부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이제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해임 건의안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국정조사 합의 이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러니까 현재 그 여야의 강대강 대치 상황이 결국에 국정조사 합의를 다시 파기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조사의 그 진정성이 여든 야든 저는 없다고 봐요. 예, 지금 왜냐하면은 사실 수사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수사가 화끈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아주 일선 말단에 있는 사람들만 거의 뭐 피의자 신분으로 좀 전환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그것 때문에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해야 될 응당의 그 책임이 있는 거니까 너무나 큰 대형 참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야당은 이상민 장관만 지금 이슈로 계속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때문에 어렵사리 합의한 그 국정조사가 물 건너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울고 싶은데 딱이 때린 거죠.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처음부터 들고 나왔던 민주당도 진정성은 솔직히 없구나. 이것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약한 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하기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타겟이 있죠. 김건희 여사, 또 한동훈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집요하게 있는 뉴스 없는 뉴스를 다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좀 무리수다. 이것은 타이밍이 안 맞단 말이죠. 저도 이상민 장관은 반드시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글쎄요. 이상민 장관은 해임하더라도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상민 장관을 뭐 지키겠다는 보호 사수대로 나서려는 그런 태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 한 축으로서 민심을 받들려면 국민의힘도 조금 이성을 회복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행안부 장관의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는 뭐 100%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정조사 이후에도 대통령의 모습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너무나 분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참사 초기에 그 여당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보다 더 심하게 얘기를 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과연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에든 그럼 책임을 물어서 경질을 할 것인가 기대난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면은 국조를 연장을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지금 1월 7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 아무 책임도 없이 12구 참사 이후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정말 그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기대난망이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해임 건의안을 통해서 정치적 압박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차곡차곡 이 명분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국민 앞에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국정조사와 함께 공전 중에 있는 그 예산안 심사가 또 문제인데요. 사실상 법정 시한이 2일까지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오늘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는데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 추가 회동을 갖고 그 법정 시한 이전에 쟁점을 처리하도록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노력을 밝혔는데요. 여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이게 다 맞물려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죠.
네. 맞물리긴 합니다만은 저는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네. 또 회의만은 회의만대로 이렇게 별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뭐 굳이 연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특히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수용한 이유가 예산안을 어떻게든지 해서 5월에 취임한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예산을 제대로 정책적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도 상당 부분 차지했었던 거잖아요. 네. 국조를 수용한 이유가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국조도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연계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도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오히려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가 이제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극적인 타결을 기대는 합니다만 김영우 의원님이나 저나 18대 때가 아마 가장 첨예하게 이 예산 국면에서 대립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해마다 자정을 국회에서 보내고 1월 1일 날 새벽에 집에 갔다가 또 나와서 담배식하고 이랬던 그런 우픈 추억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근래에는 특히 예산안 처리의 시한을 많이 지키는 굉장히 좋은 이제 그 관습들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물꼬를 터야 되고 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모레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극적인 타협도 가능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날도 또 그날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좀 협상이 쉽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안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그 국회 역사를 보면은 결국 굉장히 여야가 갈등을 겪고 불협화음이 나다가도 막판에는 뭐 예산 소위 또 소소위에서 이제 합의가 되는 때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중요한 예산, 중점 예산을 이제 서로 이제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당장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 여러 가지 그 해임 건의안도 있는데다가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표 예산은 엄청 증액을 하고 윤석열 표 예산은 엄청 깎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예산에 있어서도 여야가 만만치 않은 지금 극한 대결을 이제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되려면은 시간은 걸리겠구나. 더더군다나 예산이 예산만의 어떤 그런 논리가 아니라 지금 다른 국정조사,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 그다음에 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그 업무 개시 명령이죠. 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내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예산안, 여야 그 강대강 대치 산 넘어 산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첨예한 대결의 장입니다. 대장동 수사. 최근 검찰이 확보했다는 대장동 관계자 문건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2014년에서 15년에 조성한 50억 원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비용 그리고 대장동 로비 자금 목적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이제 사실이면 물증으로도 이제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민주당 이제 주장은 증거는 진술뿐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 돈이 거래가 되는 그 시점이 2014년과 15년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문건이 작성이 된 시점은 그로부터 5년 뒤에 작성이 됩니다. 네. 2020년 4월 28일에 작성이 된 5장짜리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부터 좀 의아한 거죠. 2014년과 15년에 말하자면 내용 증명 비슷한 그런 문건이 돼버렸는데 5년 뒤에 이 문건을 이렇게 작성한 그런 이유나 명분이 있었을까. 그리고 남욱 변호사도 이제 귀국해서 그 문건의 실체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 수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진술도 매번 바뀌고 있고 들어갔다 나온 분들의 진술은 다 바뀌고 있고 또 키맨인 김만배 씨의 또 입장은
뭐 전혀 묵묵부답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문건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과연 동거래 시점보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문건이 왜 그때 시점에 작성이 된 건지 그런 것서부터 차근차근 조금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또 그렇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어떤 연결고리를 찾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자꾸만 지금 동거래 시점에서 5년 뒤에 이런 문건이 나오고 또 연속해서 진술에만 의존을 하고 검찰이 공소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고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건의 재판에서 또 판사나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가 검찰과 딜을 하고 있다. 그런 석연치 않은 구석이 보인다라고 판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뿐이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문건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문건조차도 5년 뒤에 작성된 이 문건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대장동 개발 사업 거기에 따르는 그 개발 이익이 성남시장 선거 자금 또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소문은 아주 여의도에 파다했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그런데 그것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여태까지는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밖에 없는 거 아니냐,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죠. 모든 증거는 진술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진술을 또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진술, 또 다른 증거 이런 이제 정황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수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 수사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장동 그 사업 이후 5년 있다가 문건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없다 이런 또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그러니까 이 문건이 어제 오늘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은 지금부터 따지면 그래도 또 과거에 만들어진 문건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뭐 유동규 씨나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많은 이제 진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정진상이라든지 김용 이런 그 최측근들도 여러 가지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네. 입을 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혹시나 입을 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 사건에 있어서의 불법, 부패 혐의 또 뇌물과 관련된 그런 증거가 수집이 되면은 저는 재판에는 또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하고의 연관성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대장동 이 사건이 이렇게 수사에 진척이 있고 측근들이 다 구속이 되고 이러는데도 아무런 지금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야당 탄압이다, 민주주의의 후퇴다,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리가 이거 사법 리스크를 다 떠안아야 되겠냐 말이죠. 이재명 당대표는 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는 점점 더 거세질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은 민주당도 상당한 그 내분에 휩싸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또 그러면 김유정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이재명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어제 그 비명계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이제 사당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 서른 의원이 뭐 당 대표를 내려놓고 혼자 싸우고 돌아와야 한다 그랬지만 또 송영길 전 대표는 그 퇴진론을 일축을 했습니다. 이제 비명계가 더 목소리를 높이게 될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뭐 민주주의 4.0 뭘 포함해서 이제 의원들이 뭐 이렇게 모여서 그 토론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대표에 대한 뭐 거취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목소리들이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도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딱 나온 건 아니란 말이죠. 뭔가 수사 대상이 됐다거나 뭐 피의자가 됐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좀 힘을 발휘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탄압 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뭐 소설이다, 소설도 뭐 제대로 못 쓴 거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지금이야말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인데 이제 그런 목소리는 검찰 수사, 아까와 같은 그런 뭐
문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더 만약에 나온다면 그 목소리는 조금씩 더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이제 대표의 입장이나 이런 거를 조금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12월 5일 다음 주가 취임 100일이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그때쯤이면은 오른팔 왼팔이라고 했던 측근이라고 했던 이제 두 사람이 전부 다 구속된 상태고 계속해서 검찰은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쯤이면은 기자회견에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대표의 입으로 조금 뭔가 밝히고 얘기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해야만 또 이제 의원들이 지금은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단호하게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로 진실로 밝혀진다면 본인의 말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정치 생명 끝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원들의 마음이 아마 반신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기회가 다음 주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나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그 바깥에 민주당의 이제 원로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뭐 예를 들면 박지원 전 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대표가 의원총회를 열든지 뭘 하든지 본인의 입장을 조금 밝히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취임 100일 회견에서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 야당 탄압이다라는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또 당대표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대국민 사죄 사과 안 할 것 같아요. 하더라도 상당히 추상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고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자신의 어떤 과오를 인정하게 된다. 아니면은 여태까지 보여왔던 그 태도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 본인은 정치적으로 끝나고 자연인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법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할 겁니다. 본인이 또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도의적인 차원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만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버텨온 거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방탄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을 방탄 정당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100일이라고 하는 기회를 잘 살려주면 좋은데 전혀 살리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저는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표의 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기습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아침도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체감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